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화면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아, 그치. 디스플레이 설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러면 디스플레이 설정 바꾸면 돼. 화면을 됐다.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오랜만에 말없이 낭낭한 목소리 듣겠네. 시작. 오히려 지금 네, 2023년 7월 오늘이 19일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ESBN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아람 주임님의 유클리드 소프트 뉴스 먼저 듣고 두 번째 코너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BN 5분 뉴스의 조아랑 주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와 한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 지난 7월 10일 한밭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기술 공동 개발 및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밭대학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 프로그램 및 산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 강화,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확대, 교육 성과 공유 및 확산, 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등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 충청권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공공사업그룹에서 지난 6월 23일 이음 5G 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 고도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요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며 총 금액은 2.6억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플랫폼 사업그룹 AI 사업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는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총 3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한국어 GQA 데이터, 물체 조작 손동작 3D 데이터, 초거대 AI 학습을 위한 말뭉치 데이터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가 이번 과제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AI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ESBN 5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ESBN 뉴스는 24시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업 확정, 진행, 성과, 행사 등 다양한 사내 소식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풍성한 ESBN 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밭대하고 한 그 협약은 우리 그 회사의 패스트 캠퍼스나 인프런의 강의를 우리 직원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민교 통해서 몇 명 신청 받았는데 그거는 내부 우리 교육본부 쪽에 얘기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예산을 배정해놨는데 지금 사용을 많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천만 원이라지 않으세요? 네, 4천만 원. 우리가 다 써도 된답니다. 4천만 원이 혹시 그 교육 사업 저희 직원 교육에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 강의 비용이야.
그 대신 내주는 비용.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강의도 막 들을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음. 그래요. 그거를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네. 네, 그거 어떤 사이트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니 그걸 이게 교육본부 쪽에서 얘가 이제 교육 그 수요 해가지고 한 번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먼저 신청한 사람들은 제가 따로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해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로 원래는 저희 독서 토론이 준비됐었는데 급하게 지난달에 세미나 예. 있었잖아요. 지난달에 다른 이제 패널분들 회사 일정 등으로 인해서 세미나를 못했는데 그때 세미나 때 발표를 하려고도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은 먼저 저희 팀원끼리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가 있어요. 에어플로우라는 기술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할 건데 자, 우리 이번에 세미나로 진행이 되면 내가 그 5만 원권 상품권을 증정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퀴즈를 맞히면 3만 원권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용을 안 하네요. 안에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다들 뭐야 그 욕심이 없는 것 같아.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거 하나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ESBN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세미나의 내용은 뭐 그냥 자기가 학습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했던 거, 그리고 어쨌든 경험을 얻었던 것들 중심으로 여기서 발표를 해주면 내가 5만 원권 상품권을 주는다. 그 신세계 상품권을 주겠다. 오. 네, 그러니까 내가 첫 전화로서 그러면 하여튼 그 여러 사람들이 이 방송 보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교 주임이 첫 타자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세미나라고 막 크게 명칭을 지어놔가지고 지금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뭐 학습 발표회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말의 의미를 무게를 좀 줄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도 지금 세미나라고 하고 시작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냥 뭐야 흔적 발표. 저희 이번에 저희 팀에서 지금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도입해서 쓰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현재 다른 뭐 당근마켓이나 다른 여러 기업들에서 대기업들에서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에어플로우는 이걸 저희 팀에서 도입하게 됐던 계기는 지난 프로젝트 힙바테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거나 정제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작업을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전부 다 짰는데 이 작업을 그냥 뭐 스케줄러나 그런 걸 사용한 게 아니라 사실 while문을 돌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속 배치가 돌아가도록 그다음에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에러 처리를 다 잡아내고 또 기록해두기만 하고 그거를 다시 재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지나오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찝찝함이 남아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러가 기록은 됐지만 그걸 다시 처리하거나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만 그 전체 파이프라인을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고 로그 기록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없었고 스케줄링된 그런 그래프라든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래프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조금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걸 좀 개선시킬 수 없나
저희 팀에서 다르게 방식이 없나 좀 오픈소스 기술을 좀 파악하다가 뭐 우지라든가 에어플로우라든가 뭐 나이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도 있었지만 에어플로우가 오픈소스이기도 하고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고 저희 팀에서 한번 그걸 도입해가지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첫 타자로 에어플로우를 도입해서 공부하고 지금 프로젝트에 적용 중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에어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기술 소개를 하고 이번에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에어플로우는 저희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맞긴 한데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 스케줄러라고 하더라고요. 파이썬으로 만든 배치 코드들이 있고 그 코드를 스케줄링해서 그거 시각화하고 안정적으로 돌려주고 뭐 로그를 찍어주고 에러 처리를 해주고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에어플로우에 함께 담겨 있고 저희는 사실 엄청나게 세밀하게 처리해야만 됐던 코드들을 에어플로우에서 대신 처리해주다 보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에어플로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결국 사람이 직접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스케줄러로서 이 대그 파일들을 파이썬 코드 파이프라인의 파일들을 시간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에어플로우고요. 밑에 오케스트레이터라고도 적어놨는데 오케스트레이터인 이유는 에어플로우가 그 파이썬 코드들을 동작시키는데 다른 워커들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그 서버 아닌 로컬 워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셀러리라든가 아니면은 쿠버네티스 그쪽 워커들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좀 스케일을 업하거나 이제 횡으로 늘리거나 뭐 원하는 처리 같은 경우는 다른 서버에서 실행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워커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조금 해주고 있어서 오케스트레이터라고도 합니다. 이런 에어플로우의 장점은 저희가 지금 유클리드 소프트에서 가장 데이터를 파악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실 파이썬이거든요. 그 파이썬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치 작업이나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가 다이나믹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워크플로우가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 놓고 여기 레이크죠. 이 레이크 가져다가 이제 전처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전처리가 이제 전처리된 파일을 저희는 보통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트가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근데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 분석가나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적절한 곳에 수십 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걸 하나의 대그로서 여러 명이 작성을 해서 한 곳에다가 이 파이프라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에어플로우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워크플로우를 개발한다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어플로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퍼레이터로 반복 작업을 줄이고 다양한 기술 스택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진자 템플릿이라고 해서 저희 장고를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장고에 HTML 코드에 진자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그 HTML 코드를 좀 동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그 파일이라고 여기 파이프라인을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파이썬 코드를 좀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동적으로 그 파이프라인의 대그 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 처리하는 인프라 아까 셀러리라든가 쿠버네티스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요. 그 처리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직접 웹 UI에서 확인해가지고 로그를 확인하거나
그때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작동했던 코드를 다시 실행하거나 그런 식으로 웹 UI에서 직접 그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웹 UI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흐름을 제가 그렸잖아요. 이런 흐름을 웹 UI가 자동으로 그려줘요. 그래가지고 이 흐름들을 보면서 어느 곳에서 에러 처리가 났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지금 이게 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에어플로우의 장점이고요. 하지만 이런 에어플로우도 스트리밍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왜냐하면은 에어플로우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결국에는 파이썬을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막 수집되고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그런 동작에서는 약간 유효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이라고 하면 1초, 적어도 1초 안에 그 데이터를 이곳에서 1-로 옮겨야 되는데 이 시간에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 코드는 에어플로우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코드를 작성하면서도 그게 적합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에어플로우 외부 요소에 의해서 트리거되는 스케줄링 방식도 에어플로우에서는 한계점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 작업의 스케줄링도 에어플로우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워커 내부에서 고부화 작업이 조금 한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밖에 셀러리라든가 쿠버네티스의 워커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이 한계점을 좀 극복할 수 있고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걸 보면은 그 머신러닝 모델을 스케줄링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생성하고 그 효과나 그런 게 미비하게 되면은 삭제하고 새로운 걸로 가리키거나 뭐 이런 파이프라인까지 구축할 수 있는 걸로 보면은 고부화 작업 같은 경우는 다른 워커들을 사용하는 다른 셀러리라든가 그런 워커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극복할 수 있는 한계점이 보입니다. 이런 에어플로우의 아키텍처는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사용하는 워커, 스케줄러, 웹서버, 메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뒤에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웹서버, 워커, 스케줄러, 데이터베이스, 메타 데이터베이스 이런 형태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각 컴포넌트 간에 어떻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먼저 스케줄러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스케줄러는 처음에 실행이 될 때 대그 파일을 파악하고 대그 파일을 보고 실행해야 될 태스크 정보를 확인해요. 만약에 지금 실행해야 될 정보가 있으면은 그거를 여기 레디스 지금 큐 서버로 큐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게 레디스인데 이 큐 브로커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전달된 데이터를 이 셀러리 워커는 계속 꾸준히 바라보고 있다가 아 이거 실행시켜야 되는구나 하고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실행시켜야 되는 걸 가지고 올 때 태스크 아이디를 가지고 오거든요. 이 태스크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대그 파일에서 그 태스크를 확인해서 그 태스크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워커에서 이제 그 태스크가 완료가 되면은 리절트 백엔드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완료된 리절트 백엔드 상태를 가지고 와서 스케줄러에서 아 이게 완료가 됐구나 파악을 하고 웹서버에서는 그 완료된 상태들을 확인하고 웹 UI에다가 노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 데이터베이스는 이 모든 상태라던가 태스크 아이디라던가 그 태스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또 있는데 그 태스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메타 데이터베이스고요. 여기에 이제 모든 태스크 아이디라든가 스케줄링이라든가 상태라든가 뭐 이런 모든 값들이 여기 메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게 결국은 그 웹서버가 이제 뭐 서비스 API의 형태의 어떤 UI고 네, 저기 맞습니다. 그 스케줄러가 우리가 얘기하면 뭐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지금 아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 거를 좀 네. 해서 오디오를 없앴어요. 음. 지금 들려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웹서버는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는 화면이고, 스케줄러는 크론탭 같은 어떤 타임 관리하는 거고, 예. 저희도 대급 파일이 스크립트인가요? 지금 여기서 스크립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커는 이 대급 파일을 실행하는 하나의 데몬 같은 예, 맞습니다. 데몬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냥 네네. 그래서 이 하나의 셀러리 워커의 대급 파일이 연결이 되고, 근데 이제 대급 파일을 배정할 때, 그러니까 참, 그 셀러리 워커를 깨울 때, 요 큐 브로커에서, 한 놈씩 이렇게 차례차례 깨우는 역할을 이 큐 브로커가 하는 거죠. 큐브로커는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 그쵸? 그냥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에 그냥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다가 워커가 그게 들어온 걸, 그러니까 퍼블리시가 된 걸 확인만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만 합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서 신호를 여기다 주진 않고요. 얘가 직접 여기서 이쪽으로 신호를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가지고 오게. 그치. 그러니까 셀러리 워커가 이쪽을 확인하겠지. 근데 네, 얘가 큐는 이제 어쨌든 여기다 스택 쌓아놓으면 네, 이 맞습니다. 셀러리 워커가 여기에 실행 어떤 명령어에 맞는 대급 파일을 찾는다든지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실행 결과를 다시 스케줄러가 확인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그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형태인가 예. 보네. 예, 맞습니다. 오, 에어플로우가 되게 간단하네. 네, 생각보다 심플하게 돼 있고, 그러네. 이걸 갖다가 서버에다가 넣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갖다 놓기만 하면 태그 파일만 작성하면 돼서, 딱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로그4j나 이런 것들 보면 네, 로그4j는 아니고 스케줄러 비슷한 스프링 배치 같은 네, 맞습니다. 스프링 배치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하네. 오케이. 파이프라인 관리하는 그 도구가 되게 네, 좋네.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도구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파이프라인 구축 도구가 아니라 관리하는 도구라고 해요. 네, 파이프라인 관리하는 도구. 네, 맞아요. 아주 좋은데. 예. 에러는 별로 안 나요? 네? 에러는 많이 안 나요? 에러는 지금 이제 구축해놓는 건 다 구축을 해놔서 지금 에러는 많이 안 나고 있고, 그러니까 에러는 이게 하다 보면은 네네. 사실 이런 어떤 배치 파일의 배치 관리 프로그램의 핵심은 로그를 관리해주고 그 에러가 난 것을 다시 이제 상태 관리를 해서 내가 돌린 데부터 다음부터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하게 그런 게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네. 애들 계속 네, 설명해 보세요. 물론 그게 가능하려면 대그 파일을 잘 작성해야 돼요. 그치. 그게 배그의 가능하려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겠지. 에어플로우의 그 사상에 맞춰가지고 대그 파일을 작성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거는 조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대그 파일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예전에도 보면 스크립트의 그 상태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스크립트에 다 넣긴 해요. 네. 네, 그럼 계속 해봅시다. 재밌네요. 여기 이 그림을 그릴 때 네. 이게 그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기능과 그 다음에 외부의 다른 컴포넌트와 이거 관계를 좀 구분해서 그렸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 그림을 보면은 네네. 한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게 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웹서버는 외부 컴포넌트고 데이터베이스도 이게 외부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거는 스케줄러와 대구 파일은 그 쳐넣는 거고
샐러리 워커가 어떻게 보면 엔진 역할을 예, 하는 건가 엔진이죠, 이게? 엔진.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 아니면은 중간 그 작업한 것들이 여기 큐 브로커나 리절트에 이제 결과가 예, 쌓이거나 예. 중간에 이제 큐브로커는 그 잡을 큐의 스택이에요, 스택. 그래서 일종의 램 역할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큐는 그거지 순서를 정해놓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메모리 장치인가 그게?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는 돼 있는데, MMDB이긴 한데 네. 이게 결국 그 선입 선출이냐, 선입 후출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어떤 큐거든요, 얘가. 큐니까 선입 선출이죠. 그래서 이 레디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건 외부죠. 레디스는 외부 DB예요. 네, 맞습니다. 이 메타 데이터베이스랑 레디스 같은 경우는 외부 DB라고, 그러니까 에어플로우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외부 D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웹서버라든가 샐러리 워커라든가 그 스케줄러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에어플로우에서 주요된 기능이라고 컴포넌트라고 샐러리 워커가 되게 네. 중요한 놈인 거죠. 네. 제가 결국은 대그 파일을 매칭해가지고 대그 파일을 실행해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나 처리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분기 타주는 걸 해주겠죠. 그게 그래서 대그 파일이 있는 대로. 이 다이어그램 그릴 때 네네. 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면 알잖아. 네.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네. 박스 안에 다 들어가고 외부 것들은 다 바깥으로 빼고 그런 식으로 이 지금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안에서의 기능만은 그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박스를 쳐주는 게 이 네.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에어플로우라는 컨셉만 알았지 네. 여러 어떤 구조까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됐네. 감사합니다. 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두 가지 해가지고 에어플로우 공식 문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거 에어플로우의 공식 문서에 이것도 그림이 있긴 한데 너무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선만 정리한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거 컴포넌트가 실행 순서는 이걸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그 스크립트라고도 했고 대그라고 계속 했는데 대그가 뭐의 약자예요? 대그가 이제 제가 이 디렉트 낙서 같은 경우는 여기 아니구나. 낙서 같은 경우는 저기 팀과 다이렉티드 회의하면서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에 다이렉티드 아클릭 아클릭 그래프 위에 제가 이제 낙서 위에 그려놓은 그림을 보시면은 태스크 1, 2, 3가 있는데 이 태스크 간에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백으로 다시 돌아서 루프 돌면 안 된다는 게 이 비순환 그래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스크립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파이프라인마다 태스크들이 존재하고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이 존재하고 태스크 3이 끝났을 때 1로 돌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4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은 그 글귀의 약자고요. 순차형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절차형 프로그래밍.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쭉 내려가는 건데 그 절차형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모듈화 시키는 태스크 1, 뭐 2, 3. 근데 이 태스크의 단위는 그 일의 완성의 단위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그 일의 진행에 뭐 중간중간 뭐 이렇게 그게 단위예요? 이거 완성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스크 간에는 서로 통신이 안 되거든요. 사실 원래 에어플로우의 거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으면 한 태스크가 완료됐고 그럼 태스크 2에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다시 그걸 불러와서 뭐 다른 전처리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보통 전처리는 하나의 태스크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했는지 아니는지 분기를 나눈 다음에
실패했을 때 또 어떤 처리를 할지, 성공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할지, 그다음에 그 결과가 마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할지, 아니면 불만족했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식의 분기 처리를 계속해서 태스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태스크는 파이프라인이 전 처리가 하나가 완성된 상태, 저장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로 IO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네. 근데 IO를 그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IO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그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예. 그래서 대그 파일에서는 그래서 이 태스크 1, 2, 3 간의 동속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대그 파일이고요. 그 동속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짝대기 2개 그려놓으면은 1에서 2로 흘러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기 처리를 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해 가지고 1이 끝난 다음에 2, 3을 진행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종속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네. 네, 심플해. 네, 심플합니다. 이거보다 복잡한 방식도 있고 더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틸들도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만으로도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결된 화살표 방향대로 태스크가 실행되고 분기 병렬 실행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병렬 실행이 가능하고요. 병렬 실행이 가능하려면 그리고 충분한 양의 셀러리 워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기로 처리되고 병렬로 처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로는 이 두 개의 병렬을 처리할 수 없고요. 하나의 여러 개의 워커를 사용할 때 가능한 처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대그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 저장이 되고 에어플로우 컴피그 파일에서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그가 실행되는 호스트는 로컬이 아닐 수 있다는 말. 이거는 셀러리 워커가 한 서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서버, 또 다른 서버, 또 다른 서버, 또 다른 서버 이렇게 다른 서버에 있을 수 있어서 각 서버마다 대그 파일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실행되는 게 웹 UI가 있는 대그 파일이 아니라 다른 서버에 있는 대그 파일이 실행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나 보네. 아이디가 에어플로우끼리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URL로 연결하나요? 그 웹 UI에서 이제 연결이 되고 아까 레디스 사용해서도 연결을 하고 그 로그들이 전부 다 남는데 그 로그들을 웹 서버였나? 거기서 다 수집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로그를 웹 서버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레디스라고 하는 데서 어떤 대그 파일을 어느 서버에 있는 어느 에어플로우 서버에 있는 대그 파일을 실행해라고 하는 것까지 다 경로까지 갖고 있는 거네요. 그것까지 제가 까보진 않았는데 그 통신하는 그 내용을 까보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자료에서는. 아니,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나도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거 없어. 네. 편하게. 뭐 어딘가 서버 주소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통신되는 자료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메타 데이터베이스에도 많이 저장이 되고 레디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저장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실행돼야 되는 데이터 잠깐 추가성도 있어야지만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식으로 에어플로우에서 그렇죠. 사용하고 있어요. 캐싱 처리만 해주는 거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연결되는 건데 여러 워커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각 워커들도 동일한 대그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대그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의미 때문에. 그렇지. 여기 제가 에어플로우의 가장 진짜 심플한 대그 파일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확대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는 라이브러리 인풋을 하고 위드절로 이거는 위드절뿐만 아니라 대그 인스턴스를 그냥 이식하는 방식 혹은 에어플로우 API를 사용해서 하는 방식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냥 위드절로 여기서는 이제 심플하게 위드절로 해서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도체를 활용하는 거네요. 구도체?
네? 구조체 네네. 위드. 맞습니다. 그래서 위드절로 대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첫 번째. 그러면 그 위드절 안에 이제 태스크를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스크 간의 종속성을 맨 밑에 이렇게 정의를 해두게 되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이 종속성 같은 경우는 T1 다음에 T2, T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안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적용되면서 기존의 그 우리가 사실 이런 어떤 그 개념으로 만든 게 그 유전체 분석, 빅데이터 유전체 네. 분석 파이프라인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기반의 그 스프링 배치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다 코드로. 근데 지금 이 에어플로우를 쓰면서 코드의 간결성은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대그 파일을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파이썬 코드들을 간결하게 만든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따로 신경 써야 되는 스케줄링이라든가 에러 처리라든가 로그 처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에어플로우에서 담당해 주니까 저는 이걸 대그 파일을 개발하면서 다른 거는 일단 고민을 미뤄두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은 효율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이런 어떤 배치 프로그램의 그 대부분은 그 에러 처리하고 상태 관리하고 네. 그 처리됐을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뭐 로그를 어떻게 남길 건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언제 또 다시 이거를 실행을 하게 할 건지 뭐 다시 네. 시행했을 때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잡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네. 많은 코드를 필요로 하는데 에어플로우가 그거를 이런 어떤 대그로 처리를 해주면 딱 그 해당하는 핵심 모듈만 만들면 네, 맞습니다. 그 여기다 이제 런치 그것만 해주면 되니까 상당히 일이 줄는 건 맞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에어플로우가 그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각 컴포넌트별로 필요로 하는 그 서버 스펙이 있어요. 음, 웹서버 같은 경우는 뭐 4코어 이상이라든지 뭐 메모리가 몇 기가바이트 이상이라든지 하는데 보통 일반 컴퓨터에서도 실행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의 서버에 전부 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도 이제 제가 이제 구성한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웹서버가 설치되는 곳, 워커가 설치되는 곳, 뭐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는 곳 이런 곳이 다르게 보통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제가 계속 해봅시다. 재밌네.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제 라이브러리 임포트한 다음에 두 번째 위드절로 이제 대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위드절 안에 그 대그 안에 대그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그 안에 파라미터로 스케줄링 방식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대그 명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게 실행시켰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고 여기는 그 파라미터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걸 전부 다 설명을 드리면 한 2시간이 넘을 거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그려놓은 건데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제 첫 번째 대그 아이디, 대그 식별자용 아이디고 웹 UI에 가면은 이 대그 아이디를 웹 UI에서 표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 대그 아이디로 그 대그들 어떤 파이프라인인지 파악하고 들어가는 용도의 아이디고 동시에 이게 메타 데이터베이스도 저장이 되고 이게 그리고 트리거 될 때 레디스에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식별자용 아이디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그 아이디뿐만 아니라 그렇게 식별이 될 때 에어플로우에서 식별을 할 때 사용하는 또 하나의 그 파라미터가 이 스타트 데이트인데 스타트 데이트는 대그의 실행 시작 일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그 아이디하고 스타트 데이트하고 합쳐져가지고 얘네가 유니크하게 에어플로우에서 식별자용 아이디로 사용해요. 그래서 한번
이 태그 아이디와 스타트 데이트를 함께해서 스케줄러에 올렸다 하면은 반드시 한번 올리면은 스타트 데이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데이트를 바꾸려면 반드시 태그 아이디도 함께 바꿔가지고 새롭게 태그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놓는 건데, 여기 태그 아이디 웹 UI에 가면 태그 아이디 오른쪽에 태그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표출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스케줄 인터벌로 태그 실행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고요. 캐치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려놨는데, 제가 시작 일자를 2021년 1월 1일로 해놨는데 트리거를 2023년 1월 1일로 해요. 근데 캐치업이 true다? 그러면은 이제 스케줄에 올라가자마자 730개의 태스크가 이제 730개의 스케줄링이 잡혀요. 1년 365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캐치업을 반드시 false로 해줘야 되고, 태그 같은 경우는 이 태그 파일들을 서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속성인지 표시를 해서 검색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설정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콜백도 받아요? 네? 콜백 받아요? 콜백? 콜백 받습니다. 좋네. 되게 괜찮네. 그리고 이제 태스크를 구성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스크 여기서는 1, 2, 3를 구성할 거예요. 오퍼레이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이제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태스크를 실행시키는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배시 커맨드를 실행시켜주는 오퍼레이터고, 파이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파이썬 함수를 실행시켜주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로 해서 3개의 지금 태스크를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그러면 태스크 오퍼레이터 인스턴스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인스턴스 안에다가 이벤트로 해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해서 그 태스크의 정보, 설명 같은 거를 여기다 적어 놓고 나중에 웹 UI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태그 인스턴스에다가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여기다가 또 마크다운을 해놓으면은 그 태그에 대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자 템플릿 있잖아요. 진자 템플릿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이제 동적으로 로직을 심을 수도 있고요. 약속된 예약어로 오늘의 날짜라든가 실행된 날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스케줄러가 읽을 때 자동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속성이 정의되는 거고요. 아까 복잡한 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체인이라는 UT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이 밑에 있는 이것만 종속성을 표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써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문법만 좀 알면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에어플로우의 기본 개념들, 에어플로우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노테이션인가? 네? 어노테이터인가 저게? 어노테이션 하는 건가? 어노테이션. 그 어떤 자바 스프링에서 보면 이렇게 네, 저 어노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 특정한 설정이 그냥 그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있거든. 네네, 약간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게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스케줄링한 방식이 이제 3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예약을 사용해서 그렇지. 예약은. 원스 하면은 1회만 실행되고, 뭐 데일리 하면 매일 밤 자정에 이제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예약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데이트 타임에 타임 델타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즈 3을 해놓으면은 3일마다 실행이 돼요. 이런 방식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스케줄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크롬 기반 스케줄링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긴 힘드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크롬 설정하는 방법 이런 거 치면은 연습하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사이트에서 그걸 갖다가 기입하시고 이 크롬 문법을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케줄 여기다가 적으셔도 되고 여기 스케줄 인터벌 여기에다가 해서 적어 놓으시면은 그 방식대로만 실행이 됩니다. 크롬 방식대로만. 그리고 다음 이제 아까 전에 그 대표님께서 이게 지난 3일 전에 실행시킨 걸 다시 실행시킬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이제 첫 번째가 원자성인데 원자성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하나 이게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태스크 1이 실행이 되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태스크 2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태스크 2에서 그 태스크 1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다 잘못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되면 완전히 실패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원자성이라는 개념이고 역등성 같은 경우는 똑같은 태스크는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실행한 태스크는 반드시 똑같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개념이 이렇게 태스크 1 더하기 태스크 2 더하기 태스크 3에서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태스크 1을 하면 반드시 3개의 라인만 만들어지고 태스크 2 하면 반드시 3개의 라인만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지 목요일날 실행시킨 걸 다시 실행시킬 수도 있고 과거에 한참 뒤에 전에 한 파이프라인을 다시 실행시킬 수도 있고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된 대그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진행되다가 네. 가운데 A, B, C가 진행되는데 B가 되다가 멈췄어. 네. 보니까 데이터 얘가 참조하는 어떤 데이터의 문제야. 그래서 내가 네. 그 데이터를 수정했어요. 그리고 네. 다시 돌리고 싶어. 그냥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데이터부터 다시 이렇게 하고 싶어. 네. 일시정지 기능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게 태스크가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대표님이 물어보신 게 하나의 태스크가 완전한 태스크냐라는 걸 물어보셨잖아요. 결말이 지어진 태스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이 진행하고 2번이 진행하고 3번이 진행하고 4번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미 저장된 1번이 성공이 됐어요. 근데 2번이 실패했고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데이터 수정을 일어났고 그 다음날 이제 2분부터 실행할 수 없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웹 UI에서 이거를 선택해서 재실행하면은 여기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있고 2번 네. 안에서도 네. 그 2번 안에서도 이게 얘가 배치로 들어가니까 중간에 했을 수 있잖아. 뭐 에러가 나서 멈췄어 얘가 딱. 그거는 안 태스크별로만 태스크끼리만 가능합니다. 데스크별로면 되고. 네, 태스크별로만 가능합니다. 중간에 그 돌아가다가 멈춘 거는 이렇게 잠깐 일시정지. 우리 보면은 그 개발 도구 보면 그 추적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가다가 딱 그 내가 이렇게 마크해 놓는데 딱 멈추잖아. 했다가 다음 누르면은 넘어가듯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태스크 단위로만 그게 가능하다. 제가 아는 선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진자 템플릿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오퍼레이터에게 전달되는 그 모든 진자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뽑아 놓은 거예요.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오퍼레이터한테 전달되는 내용들이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뽑아다가 동적으로 그 대그 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대그에 대한 정보라든가 뭐 그게 실행된 날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담고 있어요. 다음에 실행돼야 될 날짜, 전개 실패했는지 막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잠깐 멈춰 주시고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 안 봐도 돼. 진짜는 뭐야, 진짜? 진짜는 그냥 에어플로우처럼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템플릿을 만든 사람 이름이지 않을까요? 돼요. 네. 그래서 진짜. 진짜 템플릿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말자, 약속 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자, 말자, 명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여기서 이제 얘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까 DS 보셨죠? 이게 실행 날짜인데 진자 템플릿에서 이런 식으로 DS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실행 날짜가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약어네, 약어. 네, 약 오퍼레이터한테 오케이. 전달이 됩니다. 오케이. 되게 좋은 것도 잘 만들어 놨네, 편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파이썬 오퍼레이터인데 여기 아까 파이썬 오퍼레이터가 설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위에서 파이썬 이게 이제 파이썬을 실행시키기 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오퍼레이터가 이 함수를 받아다가 실행을 하게 돼요.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위에 여기서 이걸 받아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이걸 갖다가 실행시키는 거죠. 여기서 실행하는 거는 뭐가 실행되는 거지?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금 diskette.date.time 터뜨리고 여기는 그냥 이걸 프린트하는 것만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 네, 여기서 아, 네, 별거 없네. 네, 별거 없습니다. 난 또 어딨지?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개념은 병렬성, 동시성인데 이제 에어플로우가 아까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워커들까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인데 에어플로우에서는 뭐 스택이나 아니면은 큐 같은 거, 그다음에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샐러리의 양, 태스크의 양 이런 것들을 제한을 주고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태스크가 10개가 다 실행이 돼서 11번째가 와서 이 태스크를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말하면 동전이 10개가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에어플로우는 스케줄링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에어플로우가 워커들을 관리를 하고 또 한 번에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태스크의 개수 뭐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컴피그 파일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대그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오퍼레이터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또 웹 UI에서도 그걸 설정하는 탭이 있는데 웹 UI에서 설정을 하고 대그 파일에다가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태스크끼리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은 없냐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엑스컴인데 여기 지금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우에서 제공하는 uti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아까 궁금해하셨으니까 엑스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엑스컴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에어플로우에서는 태스크가 하나의 완결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끼리 통신은 안 돼요. 근데 그게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에어플로우 쪽에서 만들어 놓은 방식인데 에어플로우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태스크가 만든 정보를 메타 데이터베이스에 잠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음 태스크가 그걸 빨리 읽어서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IO도 엄청 높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이브되는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어플로우에서는 엑스컴을 활용한 큰 데이터의 전송을 절대 금지시키고 있어요. 제한하는 게
메타 데이터베이스를 SQLite를 사용했을 때 2GB 제한 미만, 포스트 SQL 같은 경우는 1GB 미만, MySQL 같은 경우는 64KB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간단한 키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전송이 가능하다는 간단한 JSON 파일이라든지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만 전송이 가능하고 그 공용 메모리 영역이 없다는 거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주고받는다는 건.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그 태스크에서 실행한 내용이 그 메모리 영역에 이렇게 있는 거지. 캐시 영역이네. 메모리 영역에. 네. 그러면 그냥 메모리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그 태스크가 그걸 또 실행하는 거야. 그리고 코드를 레디스를 사용하도록 짜면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게 음,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아까 역등성이라든지 원자성에 그 위배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에어플로우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애초에 엑스컴이라는 유틸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걸 사용한 것도 조금 비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엑스텀은 보니까 네. 그 미랍이나 이런 어떤 대형 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네, DB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IO가 발생하잖아요. 쓰고 읽고 네 맞습니다. 쓰고 읽고가 이제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네네. 스트리밍으로 바로 쏠 수 없나 다음 태스크한테. 네. 그거는 안 그거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엑스컴으로 푸시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웹 UI에서도 해당하는 태스크를 클릭했을 때 로그나 그런 곳에서 혹은 그걸 파악하는 곳에서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음흠. 기록하는 방식은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네. 그리고 에어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게 이제 워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워커들마다 동시에 한 번에 사용해야 되는 변수라든지 커넥션 정보들이 있어요. ENV 파일처럼 그런 것들을 웹 UI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그 레디스 같은 아니면 DB 같은 거를 공유하게 했네. 네, 맞습니다. 포스트그레를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베이스를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떤 그 뭐 아까 그 뭐 엔진이 돌아갈 때 얘를 참조해서 네, 모든 게 다 얘를 참조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형태가 되겠구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편한 게, 그냥 이렇게 제가 잠깐 테스트한 그런 내용들인데, 각각 접속 정보들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이제 컨 아이디를 통해서 그 접속 정보를 가져다가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뭐가 여러 가지 돼 있구만.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몇 시죠? 30분. 1시간. 아니, 한 시간이나 설명했어? 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서버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배포했는지 제가 커스터머 분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좋아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플로우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제공해주는 그 도커 컴포즈 파일과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해당 이미지를 그냥 올리기에는 도커 컴포즈 파일도 이미 다 뭉태기처럼 합쳐져 있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다 찢었고 또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에어플로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너무 무겁기도 하고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그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장 슬림한 이미지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는 서비스만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머리 노드와 데이터 노드, 그다음에 워커 노드 이렇게 노드가 아니라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 가지로 이제 컴포즈 파일을 일단 분리를 했고 각 컴포즈에서는 첫 번째 이제 프라이머리 서버에서는 웹 서버와 스케줄러, 플라워, 그다음에 트리거가 함께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얘네는 두 개를 찢을 수도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샐러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더 스케일업 할 수도 있고 다른 서버에 또 설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 티파나 키스텝 데이터 생성 코드의 문제점이 이제 다 모놀리식 구조로 다 한 번에 쫙 긴 스크립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유지 보수가 어렵고 개발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 일른하고 힘들지. 그 논리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네. 중간에 그래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좀 고민을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컬럼 하나하나, 데이터 마트의 컬럼 하나하나마다 데이터 처리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모놀리식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코드를 따라가 봐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디폴트 값이 따로 없어서 디폴트 값이 따로 없고 데이터 타입이나 그런 것들을 명시해 놓은 파일이 따로 없어서 데이터가 만약에 잘못 들어오게 되면 잘못된 데이터 마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를 했었고요. 기존에 트라이 캐치로만 에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리트라이라든가 그런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고요. 워커라는 개념이 없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로만 처리하게 돼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프린터로만 로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코드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워커는 스레드 단위예요? CPU 단위예요? CPU 단위입니다. 그 셀러리 워커 자체가 CPU를 가지고 CPU 하나당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코어당 단위인가? 코어? 네, CPU도 있고 CPU 안에 코어가 있잖아. 네, 코어 단위. 아, 코어 단위? 네. 물리적인 그걸 하면 32개 워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당연히 32개를 전부 다 쓰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커스텀한 부분 커스텀 오퍼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키스텝 프로젝트 하면서 키스텝 전용 데이터마트 오퍼레이터를 만들었고 그러기 위한 단계를 총 이제 프리 프로세싱, 컴바인 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 그다음에 커먼 프로세싱 이 네 가지로 나눠서 각각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구체적인 건 이제 그래서 각 프리 프로세싱 함수들을 모아놓고 포스트 프로세싱 함수를 모아놓고 커먼 프로세싱 함수를 모아놓고 얘는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에다가 이제 정의를 해놔요. 각 데이터 마트의 컬럼별로 어떤 프리 프로세싱이 필요한지, 포스트 프로세싱이 필요한지, 커먼 프로세싱이 필요한지 정의를 해놔요. 그러면은 이 정의해 놓은 걸 가져다가 파서가 파싱해서 오퍼레이터한테 전달해주면 오퍼레이터가 그 함수들을 실행시키는 식으로 구조를 짰고요. 그걸 이제 대그 파일한테 전달해서 대그가 그걸 가지고 스케줄링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하나의 컬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어떻게 개선했냐? 아까 매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마트 컬럼이고요. 이게 원본 소스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타입이 어떤 건지, 디폴트 밸류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프리프로세싱에서 어떤 처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함수를 명시해 놓고,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함수를 이렇게 명시해 놔요. 그러면은 파서가 이걸 가져다가 오퍼레이터가 전부 다 순서에 맞게 실행시켜 줄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펑션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가 그 객체로 불러들이는 거죠? 네네, 객체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조만 이렇게 만든 게 이유가 이게 그거구만. 네네. 그걸 이제 펑션을 여기서 네, 불러들이는 왜냐하면은 하나의 컬럼이 뭔 처리가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플로우만 관리하고. 네, 플로우만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럼 오퍼레이터가 이제 가져다가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와 접속을 위해서 에어플로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게 마리아DB하고는 없어가지고 전용 훅을 제가 커스텀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퍼레이터인데 파서를 가져다가 이제 프리 프로세싱, 컴바인 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 커먼 프로세싱을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DB에다 인서트하는 식으로 하나의 태스크가 완료되도록 오퍼레이터를 생성했습니다. 네. 간단하네. 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제 기존의 모놀리식 구조인 걸 조금 다 찢어놨어요. 파악하기 네. 편하게. 훨씬 그 파악하는 게 어쨌든 에어플로우 기본적인 것들이 학습이 돼 있는 사람은 구조를 금방 볼 수 있도록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고,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어휴. 하여튼 뭔가 우리 배치 프로그램에 한번 좀 변화가 있었네. 네, 맞습니다. 에지즈가 지금 절차형으로 프로그램을 해놨었다는 거죠. 기존에 게 네, 맞습니다. 그냥 진짜 이것저것 다 합쳐놓고 그냥 쭉 절차형으로 되고 있던 거를 네, 에어플로우를 집어넣어서 좀 단위 태스크를 좀 나누고 태스크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좀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속도나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기존 거에 비해. 현재 제가 테스트로 매일같이 같은 같은 프로세스를 개그 파일을 자정에 돌리고 있고, 음, 기존에 저기 SQL 쿼리문하고 막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처리해야만 했던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 5분, 10분 걸리는 내용이었으면 아예 SQL한테 맡겨도 봤는데 그랬더니 4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내용, 한 5분, 10분 걸렸던 내용도 지금 이거대로 그냥 실행시키고 있는데 매일 한 3분에서 4분 정도로 단축이 시간도 돌리고 있고요. 그치. 네. 되게 좋은 도구긴 하네.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운영이 되나요? 이게 지금 그런 것까지 같이 제공해 주나요? 온라인에 연결돼 있어야 되나요? 어떤 온라인이요? 에어플로우가 혹시 네.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지금 키스텝 그쪽 오프라인 서버에다가 지금 배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외부 URL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꼭 있어야 되는 애들인가 해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되게 이 파이프라인 구축에서는 이 문법만 잘 알면 좋겠다. 나이파이는 어때? 나이파이도 하지 않았어요? 나이파이도 했고 그거 자료도 저기 유트랙에다가 공유해놨습니다. 공유 자료.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줘요. 나이파이하고 에어플로우하고 네. UI 중심의 이걸 할수 있게. 이게 없으면 어떤 사람은 안 적어줘 이런 일만 하고 앉았겠네. 네? 그걸 일이라고. 그렇잖아. 그 프로그램 여러 개 짜놓고 그 서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이 데이터 돌리고 데이터 나오면은 그 다음 데이터 돌리고 이런 일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야. 그게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생명공학 쪽이다. 생명공학 가보면 이제 뭐 특히 유전체 분석 연구실들은 그렇게 하겠네. 예, 유전체 분석하는 데는 뭐 이렇게 유전체 PCR 하면은 4기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하나씩 돌려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감안하면서 하고 있죠. 그걸 자동화 시킨 거네요. 그렇죠. 이게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예전에 저희는 우리가 이제 이건 특허도 받았었는데 스프링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되게 얘만큼 이렇게 로그 관리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에러 났을 때 그걸 다시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도 좀 한계는 있네. 좀 스트리밍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처리하면 I/O가 최소화될 텐데 그 스트리밍된 데이터 타입을 받지 못하는 거는 좀 서로 이제 태스크와 태스크끼리 주고받지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하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뭐 개선된 버전이 나올 수 있겠네. 네, 나올 수 대신 이제 있겠죠. 메모리는 많이 차지하겠지. 네, 그렇죠. 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얘가 이제 대신 그런 거는 얘가 중간에 딱 죽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옛날에 배치 프로그램이 명령어, 코맨드를 네, 그 어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여러 개 프로그램들이 한 타스크 단위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그 뭐야 이렇게 어떤 주어진 시간, 기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실행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인사관리 시스템 같은 거를 하나 개발해 놓고 이거에 또 분석 모듈을 또 프로그램 개발해 놓고 이게 자동으로 월말이 되면은 이게 가동이 돼 가지고 저기 뭐야 평가 다 받은 다음에 결과 나오면 그거 이제 분석 프로그램 쪽으로 또 돌아가게 그 스케줄링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안 해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 결과들이 다 뭐 유저들한테 그 전달이 되고 근데 사실 이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 아까 대그 파일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둘러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상황에 맞게. 근데 그 부분이 얘가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니까 우리는 그 알맹이만 잘 만들면 네. 되게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고마워요. 네. 5만 원 벌었어. 근데 충분히 가치가 있네. 예, 예. 다른 사람도 이렇게 그 발표를 하면 그 해줄 수 하는데 내가 질문을 많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줘. 방금 볼 텐데 그냥 일상적인 질문 잘 모르고 얘기하더라. 얘기 좀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에어플로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의 명칭은 뭔지 아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번 주에 퀴즈. 되게 중요한 그 대금 파일을 실행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진의 엔진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퀴즈 타임까지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번에 여쭤봤었던 대신 물어봅니다와 바드입니다 코너에서 여쭤봤었던 반바지에 대한 답변을 받기로 했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여러 그 사람들과 논의해 본 결과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는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데 진짜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진짜 그 신사 반바지 있잖아요. 요즘 보면 이렇게 되게 깔끔한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막 체육복 반바지도 있고 체육복 반바지 있다 보면은 뭐 밑에 슬리퍼도 신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런 어떤 위에도 이제는 농구 그런 옷 입을 수 있고 이런 어떤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갈한 사내 근무 문화를 위해서 반바지와 슬리퍼 등은 지금은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도 자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사무실 내에 서로가 좀 정갈하게 입고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거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근데 반바지 입고 오면 편하긴 하나? 아니 뭐 특히 요즘 약간 비 올 때 긴 바지 입으면은 걸어오면서 다 젖거든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만 혹시 그러면 풀어주실 수 없을까요?
그 정장틱한 느낌으로 고정해가지고 네. 치우고 말고 좀 단정한 반바지는 비 오는 날에 하나요 가는 이렇게. 뭐 이런 칠부 날 바지라는 것도 있지 않아? 이게 네? 무릎 밑에 내려오는 거. 칠부 칠부 바지. 바지. 셀프 반바지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무릎 아래로는 무조건 무릎 내려가게. 무릎 언저리에 있는 반바지로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네, 하체는 잘안 보이고. 네, 그렇지. 칠부 반바지 뭐 발목 위쪽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 무릎 여기 정강이 쪽까지 올라오는 거. 네네. 그런 거야 뭐 상관없겠지. 되게 요즘 또 패션이잖아.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칠부까지 허용한다. 비 오는 날은 7부까지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자 직원들은 상관없다. 패션. 아, 여자분들은 반바지 되는 건가요? 여자분들은 치마도 입고 치마 길이가 이미 반바지보다 짧습니다. 그러네. 반바지 같은 정장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 아, 일단 정갈하게 입는 걸로 합시다. 아까 뭐 그 정도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오늘의 이슈가 있어요? 그거 말해주세요. 어떤? 그 임원분들. 아, 다른 대신 물어봅니다 코너에 제보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 임원분들 MBTI가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좀 정리된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임원분들한테 다가가기가 좀 수월할 것 같다고. 아니 사람은 겪어서 알아야지. 미리 네. 그 정해놓고 하면은 선입견이 생긴다고. 맞습니다. 음, 근데 이제 흥미 요소로 재밌게 이제 아니 내가 지금 여기 그 김민교들이나 저기 조아랑 주인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얘기고 하고 막 할 텐데 그걸 또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래서 그 MBTI가 MBTI가 궁금하면 임원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라. 직접 물어보기. 그것도 일종의 음. 그 프라이빗한 정보이기 때문에 음, 공개적으로 회사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네, 직접 가서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보고 네. 아니면 테스트 질문을 해. 아, 즉석에서 테스트 질문을. 네, 내용적이신가요? 외향적이신가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그 30개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 개씩 던져. 그 30문항이 다 올 때까지. 이상한 사람인 줄 알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뭐 알지? 아, 저 친구는 나한테 궁금한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그럼 그거는 50가지 질문 프라이빗한, 맨날 제가 질문하면서 프라이빗한 개인정보로 임원에게 직접 묻는 걸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ESB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정말 고생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네. 시간. 그리고 그러면 금민교 대리는 내가 그쪽에 대전일보에 가면 그 봉투에 예쁘게 해가지고 전달하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누구나 열려 있으니까 자기 경험을 나누는 그런 자리는 사실 우리가 이런 책을 나누는 자리도 좋지만 저는 더 행복하고 좋네요. 음, 그러니까 많이 좀 장려해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